아, 저는 원래 생물 다양성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기후변화가 중요해지면서 또 기후변화 쪽으로 불려 다녔는데, 최근에는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팬데믹 이슈 때문에 또 여기저기 지금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마도 저 스페인 독감을 겪은 분이 지금 이거 또 겪는 분도 계시겠죠. 그게 1918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는 그 참상도 받고 이것도 받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지구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호모사피엔스는 난생 처음 겪는 참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게 또 뭐 눈에 보이기나 하면 참 뭐 느낌이나 있을 텐데 보이지도 않는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폭삭하는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벌어진 대표적인 에피데믹, 팬데믹, 사르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우에 모두가 다 박쥐에서 출발했다고 판정이 났죠. 박쥐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솝 할아버지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었다가 또 브램 스토커는 또 엉뚱하게 드라큘라로 해서 피 빠는 동물로 제가 박쥐를 좀 연구했는데요. 열대에서. 박쥐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거로는 한 1,400종 정도 있는데요. 피 빠는 박쥐, 이른바 흡혈박쥐는 그중에 딱 3종이고요. 나머지 모든 박쥐는 꿀 먹거나 과일 먹거나 하는 아주 고운 동물들입니다. 참 누명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번 이 바이러스의 케이스에는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박쥐에서 많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하시면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기후변화랑 연결이 돼 있는 거냐, 그냥 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 숙주가 있었지만요. 사르스의 경우에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 그리고 이번엔 천산갑, 그 밖에도 동물들이 있겠죠. 아마 대표적인 중간 매개체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종다양성 비교를 해보면요. 열대와 온대의 포유동물 종다양성을 비교할 때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열대나 온대에 똑같은 수의 포유동물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를 거기다 포함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박쥐가 다 열대에 사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박쥐들의 분포, 서식지 분포가 온대지방으로 점점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호모사피엔스가 사는, 인간이 주로 사는 온대지방에 박쥐가 이제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산다는 거죠. 우리랑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 박쥐 동굴에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아침에 인사하고 출근하시고 뭐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박쥐가 우리랑 가까워졌다 그래도 그냥 놔두면 박쥐는 저 숲속에서 살고 우리는 도심에서 살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들이 사는 서식지 앞에까지 길을 내고 그들과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동물들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아마도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무슨 다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중국 사람들이 천산갑에 비늘이 약효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서 그 비늘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천산갑 몸에 있던 바이러스를 얻었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 옮겨줬다는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천산갑의 비늘, 기본 성분이, 화학 성분이 케라틴인데요. 그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깎아서 버리는 손톱, 발톱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인들이 손톱, 발톱 버리지 말고 모아서 그냥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뭐 증명도 안 된 그런 일을 하다가 묻어서 이렇게 이제 옮겨진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 정도로 그냥 간헐적으로 하다가 어쩌다가 묻는 경우뿐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생동물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야생동물 고기를 먹어보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 메뉴에 보면 저 메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늘상 볼 수 있는 우리도 자주 먹는 메뉴들이고요. 저 아래가 중요한 건데요. 그냥 어느 날 제브라, 오늘 얼룩말 들어왔어요. 그럼 그날 얼룩말 고기 먹어볼 수 있는 거고요. 오스트리치, 뭐 크로커다일, 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행을 갈 때 저희 가서 이번엔 무슨 야생동물을 한번 먹어보고 오느냐, 기린 좀 먹어보자, 뭐 코뿔소 먹어보자, 그러고 돌아다닌답니다. 참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숲으로 난 길은 언제나 파멸로 이른다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상 사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게 고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열대 돌아다닐 때는 그때는 참 길도 많지 않고 그래서 타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거 큰 칼 차고 다녔거든요. 진입이 안 되는데 막 치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루에 그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한 하루 종일 애써도 몇 킬로 못 돌아다녀요. 물론 원주민들은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법 많이 다녔겠죠. 그렇다 한들 아마도 일주일에 한 몇 마리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그걸 가족과 나눠 먹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목재회사들이 저 숲으로 고속도로 수준의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대한 도로를 만들고 나면 사냥꾼들이 저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들을 이제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기 가족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레스토랑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레스토랑들이 잘 되니까 지금은 파리, 벨린, 런던 이런 시내에도 저 레스토랑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걸 또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야생동물 몸에서 그저 그렇고 살던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들이 이제 인간에게 옮겨 묻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설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인수공통 바이러스라는 걸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옛날에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야생동물과 그렇게까지 밀접하게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단 하루면 지구 정반대 우한에서 브라질까지 하루면 그냥 옮겨다가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무척 달라진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일이 터지고 초반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자꾸 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저 야생동물의 몸에서 살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걔네가 살기 좋은데 일부러 어디로 옮겨가지 뭐 그렇게까지 애쓰지는 않을 텐데 자꾸 자기들도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건드려대는데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프해갖고 어딘가에 내려앉아 보면 거의 확률상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제일 높은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거의 78억 마리가 모여서 우리가 바글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길러주는 동물들, 가축들, 소, 돼지, 양, 오리, 닭 이런 애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동물계에서 성공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생동물에 살던 저 병원체들이 옮겨가기만 하면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옮겨가는 곳이 우리가 길러주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일단 옮기는 데 성공하면 쟤네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좋은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다닥다닥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도 한사코 우리는 다닥다닥 붙여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초반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도 전부 백신이 나와야 이 모든 게 끝날 거다. 근데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과학자, 특히 생물학자 입장에서 백신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하면 참 불편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다가 욕은 참 많이 먹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미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독감 백신 하나입니다. 해마다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 독감 백신은 1940년대에 개발된 거고요. 지금 효율이 한 60%,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10분이 맞으셔도 서너 분은 또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미리 맞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효율을 만들어내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왜 SARS 백신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백신 하나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는데 2년 내지 3년 걸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해야 그런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대충 사태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거의 시간이 그 정도 흐르면 대충 마무리가 되거든요. 방역 안 하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절로 사회적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죽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이상 뭘 안 해도 대충 그 정도에서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옮겨갈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효율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런 테스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제약회사에서는 곧바로 이걸 경제성으로 연결하겠죠.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겠네.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동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겪은 그 많은 바이러스 관련 질병들의 백신이 아직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거를 목표로 하고 모든 정책을 하다가는 조금 헛짚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것만 기대하지 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백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SNS 시대라는 걸 제가 절감하고 사는데요. 저도 외국 못 나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국내에서만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우리말로 떠들었는데 해외에서 저한테 해외 저널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개념인 것 같다. 행동 백신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참 잘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행동 백신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자기가 스스로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동을 해서 나는 평소에 이동gun 교수님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기어코 감염을 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으로 가서 감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파 경로만 우리가 차단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m 정도만 거리를 두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그 거리 두기를 하고 제법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잖아요. 이런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잘하면 웬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행동 백신이라고 불렀고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백신이 있는 거죠. 저 야생 동물들을 안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모든 자원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 건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하던 이런 무차별적인 그 자연 유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연과의 거리두기도 적당히 하고 자연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자연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는 채택해야 되겠다는 거죠. 백신은 아까 제가 언뜻 언급한 대로 두세 사람만 맞아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체군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아야 백신으로서 효율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제는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이 자연을 안 건드리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보존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혜택이 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어쩌면 우리가 못한 그 일을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을 모두가 이해하고 같이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퍽 오래된 일인데요. 2007년에 제 신문 칼럼에 철새들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철새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대신해 주겠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너무 억울해 하잖아요. 무조건 철새가 우리나라의 모든 조류독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천수만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중간에 대부분은 죽을 거고요. 그런데 천수만까지 천신만고 끝에 오신 철새께서 야, 내가 기어코 닭장을 방문해서 쟤네들하고도 공유를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기어코 와가지고 닭장 안에다가 옮겨줬을 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천수만의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거기서 상당히 떨어진 충청남도 어느 오리장에서 검출이 됐다. 그러므로 철새가 옮겨줬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썼습니다. 멧돼지를 위한 병로라는 글을 또 쓰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사살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북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근데 우리 멧돼지들이 공무원들처럼 예산 남으면 외유를 다녀오셨는지 저 북부 아프리카로 다 비행기 타고 가서 잠깐 놀다가 옮아가지고 온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옮겨 다닌 건 인간하고 사료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해서 멧돼지에게 전달된 거죠. 멧돼지가 옮겨줬을 리는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의 배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멧돼지들 저 바이러스에 종종 죽어나가고요. 철새들 바이러스에 종종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르는 닭, 오리, 돼지처럼 올살은 당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약한 개체 몇만 죽고 나머지는 그냥 끄떡없습니다. 독감이 돌아도 아빠는 콜록거려서 회사 못 간다 그래도 엄마는 끄떡없습니다. 왜? 엄마하고 아빠는 유전적으로 다른 분이니까요. 유전적으로 너무 가까운 분이시면 곤란하잖아요. 근친상간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몇몇 개체만 당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가축들은 굉장히 오랜 세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다양성을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복제닭, 복제오리, 복제돼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걸려도 며칠 어영부영하다간 몽땅 다 걸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복지부에서 달려 내려가서
한 마리씩 정중하게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산채로 막 끌어먹는 거잖아요. 유전자 다양성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아까 블루오션 얘기할 때 제가 드렸습니다만 한결같이 우리는 저들을 밀집해서 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지만 사실은 이 논리는, 이 이론은 같은 대학에 계시던 윌리엄 해밀턴의 논리를 도킨스가 일반인에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쓴 거잖아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은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과학 논문에 종종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논문에 저런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Nature abhors pure stands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말로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순수는 아름다움이란 뜻보다는 유전자 다양성, 다양성이 결여된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Pure stands.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의 모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분이 교황이 되셨을 때 은근히 기대했었어요.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으실 때 혹시 그랬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작년 1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원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를 바꾸셨어요. 반대가 조금 있으셨다 그런데 저분의 설명으로, 제가 과학자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분의 설명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들끼리 서로 해치는 거 그거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죄다 이거죠. 너무나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책을 저분이 하신 말씀 어록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톨릭에서 책을 몇 년 전에 낸 게 있는데요. 찬미 받으셔서 얇은 책인데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십니다. 작년 11월에 저에게 하셨는데 불과 두어 달 만에 우리가 이런 대재앙을 겪게 됐습니다. 저 책에서 저렇게 안 하면 큰 재앙을 겪으리라 라고 교황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99년이었는데요.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무슨 큰 학교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어떤 학교에서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몇 번의 전환을 겪었는데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이 있었고 cultural turn 하면 문화적 전환이 있었고 이 당시 informational turn 그래서 정보의 전환 저거 얘기가 많았는데 저 그냥 질러댔습니다. 그날 거기서 다른 전환 다 생각할 겨를이 없다. 21세기에 잘못하면 우리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텐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 이후로 한 20몇 년 동안 저는 그냥 끊임없이 제 거의 모든 강의의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로 우리에게 남은 건 생태적 전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 환경 침하적 사업 환경 침하적으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건 면피용이고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이, 국가가, 개인이 eco-centered life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생태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20세기에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콜레라 몇 번 해서 따져보면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에피데믹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2002년 사르스로부터 출발해서
메르스, 에볼라, 지카, 신종플루 다 따져보니까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삶을 한다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한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 겪지 말라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서울시에서 하는 국제 행사에 제가 사회를 보다가 맨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한 발언 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팬데믹 지금 한번 겪어보니까 정말 무섭죠?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모였다가 혹시 우리 중에 누구도 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절대로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충분한 사람이 죽고 나면 안 옮겨가요. 그래서 대충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글쎄요, 한 10억 명 정도 죽고 나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끝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 살고요. 패스트도 유럽 인구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데 기후변화는 완벽하게 인류를 완벽하게 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섭다고 느끼셨으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더 대단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